이번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태국 국회의장의 이 한마디에 아세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천년 고찰을 둘러싼 국경 분쟁, 양측 군대 5만 명 집결, 전면전 카운트다운 48시간, 미국도 유엔도 손 놓은 상황에서 3천 명의 한국 교민들이 전쟁터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공항 폐쇄, 국경 봉쇄, 구출 경로 제로. 한국? 그깟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현지 언론은 한국 정부의 구출 시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3천 명 전원 구출 성공.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전을 주도한 게 대사도 군인도 아닌 평범한 외교관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도 공포의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을 위로하며 이 영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응원 부탁드려요. 저는 외교부 동남아 일과 과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박도윤입니다. 화려한 직책은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뛰는 교민 보호 실무자죠. 서울 외교부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선 지 벌써 3시간째였습니다. 화면 속 지도에는 붉은 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였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었어요. 국경도시 아라냐프라텟 인근에 붉은 점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프리아비아 사원 주변이었죠. 태국과 캄보디아가 수십 년 동안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사원 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지만 지금은 화약고나 다름없었어요. 15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해외 위기, 교민보호, 긴급 철수.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규모도 긴박함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니터 한쪽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방콕 시위대가 캄보디아 대사관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분노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교민 현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태국 쪽 2,300명, 캄보디아 쪽 800명,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자들, 여행객들, 각자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었죠. 상황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옆자리 김 과장이 수화기를 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를 끄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상자는 아직 미확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총성이 울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긴장이 폭발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모니터 속 붉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방콕 쪽으로 안전한 곳을 향해서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길이 과연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국경 도로는 하나뿐이었고 검문소마다 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상 연락망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상황실 전체가 전쟁터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깔리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초를 다투고 있었죠. 15년 경력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책상에서 서류 검토하고 보고서 쓰고 회의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천 명의 생명이 제 결정에 달려 있었죠. 창밖을 잠시 봤습니다. 서울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의 일상이 총성과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현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낙처브린.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걸어가며 생각했죠. 점 하나가 사람 하나라면 저 3천 개의 점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15년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큰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권고 3당에 발령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1단계도 2단계도 아닌 3단계였어요. 즉시 철수하라는 뜻이었죠. 권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장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프리아비헤아 사원 인근 지도가 떴어요.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국경지대 양쪽에 군 병력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태국군 PHL 윅3 다연장 로켓포가 이동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죠. 캄보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르윤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교민 분포도를 다시 봤습니다.
국경 도시 아라냐 프라텟에 집중돼 있었어요. 한인 식당, 무역사무소, 여행사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떠나라고 하면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관망 중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곧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지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숙함이 위험을 둔하게 만드는 거였죠.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태국 방콕 거리였어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캄보디아 국기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함성이, 분노가, 증오가 화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강경 대응 안 하면 내각이 흔들릴 정도예요. 정보 분석과 차장이 말했습니다. 정치가 개입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법이었어요.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그였기에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박 과장,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방콕 들어가세요. 대사관과 협력해서 교민 철수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3천 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빼낼 수 있을까? 국경은 하나뿐이고 길은 막혀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점들도 많았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제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 다시 느꼈습니다. 저 3천 명에게도 각자의 가족이 있고 각자의 일상이 있었죠. 점 하나가 사람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다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때 상황실 스피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국경 지대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방콕행 비행기는 새벽 6시에 떴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어요. 기내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국경 검문소 폐쇄 임박, 태국군 병력 증강, 캄보디아 측 대응 사격 준비,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사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성호 영사가 조수석에서 내려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흘밤을 사온 듯한 피곤함이 역력했죠. 차는 곧장 아라냐 프라테스로 향했습니다. 방콕에서 200km, 국경까지는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 마을 사원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국경으로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죠. 도로 옆에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위장복 입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계 중이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주민들이 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전쟁 냄새가 났죠. 어젯밤에 또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박격포까지 동원됐어요. 김 영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사상자는요? 양측 군인 합쳐서 10명 넘게 다쳤답니다. 민간인은 아직 없지만 시간 문제예요. 차가 국경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혼잡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볐을 거리가 지금은 피난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든 사람들, 아이를 아는 엄마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었죠. 한인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인 약 100명 정도였어요. 얼굴들이 모두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위험한 겁니까? 떠나야 합니까? 한인회장 이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60 중반의 그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무역업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떠난다는 건 모든 걸 버리는 것과 같았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비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 상황판을 펼쳤습니다. 대피 경로는 3가지였어요. 첫째, 국경 도로를 따라 방콕으로, 둘째, 우회로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셋째, 국경 인근 안전지대에서 대기. 하지만 셋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콕 쪽은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피난민들과 군 차량들로 정체가 심했습니다. 프놈펜 쪽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해서 통과가 어려웠죠. 안전지대라는 것도 사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교민들 태울 수 있는 대형 버스요. 김 영사가 말했습니다. 버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료 확보가 먼저예요. 지금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2배로 뛰었답니다. 현지 교민 박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200km. 평소 같으면 3시간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죠. 검문소마다 멈춰야 하고 도로 상황도 불확실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브리. 서울 본부였어요. 조현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 상황이 급박합니다. 캄보디아가 보복 공격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국경 쪽 하늘이 흐렸어요. 전쟁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국경이 폭발했습니다. 잠에서 깬 건 폭음 때문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큰 창문이 덜컹거렸죠. 3D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짐을 챙기는 사람, 아이를 찾는 엄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영사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프리아 비헤아 사원 인근에서 교전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장난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훌스 로켓포 공격이었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였죠. 한인회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교민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지금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렸죠. 일단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세요. 여권, 현금, 필수품만요. 버스가 1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버스가 올 수 있을까? 도로가 통제되진 않았을까? 박민수 씨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 큰일입니다. 국경 도로 검문소에서 차량 통제 시작했어요. 민간 차량은 못 나간답니다. 큰일이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군이 도로를 장악하면 민간인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우회로는요? 그쪽도 막혔습니다. 군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했어요. 창밖으로 연기가 보였습니다. 국경 쪽에서 계속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있었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 다른 지역 교민들, 언론사들 모두가 상황을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실 기사들이 운행 거부한답니다. 위험하다고요. 김 영사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계획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도 없고 도로도 막히고 시간은 가고 있었죠. 교민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답을 원하는 눈빛들이었어요. 그때 또다시 폭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 하원 와인이라는 노원에 가까워졌으며 건물이 흔들렸고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그 카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도시 위를 덮고 있었어요. 국경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곳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 없으니 걸어서 피난 가는 거였어요. 짐을 머리에 이고 아이를 업고 노인을 부축하며 걷는 사람들. 끝없는 행렬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요. 도로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걸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들을 빼내야 했죠. 모두 밖으로 나오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교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버스 와셔머는 없이요? 네 걸어서요? 네, 걸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신발끈을 묶고 서로를 챙기며 밖으로 나왔죠. 이 공포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헤니엘 한국인들의 저력이었어요. 저는 앞장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행렬이 저를 따랐죠. 국경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폭음이 울렸고 앞에는 먼지 날리는 길만 보였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발소리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걸어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노인들이 숨을 헐떡이고 아이들이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10km를 걸었지만 아직 170km가 남아 있었죠. 검문소 앞에는 이미 수백 대의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의 차량이었어요. 군인들이 한 대 한 대 검사하며 통과시키고 있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여기서 차를 구해야 합니다. 걸어서는 불가능해요. 김 영사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속도로는 사흘이 걸려도 방콕에 못 갑니다. 박민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트럭들 보이시죠? 화물차들입니다. 저 기사들을 설득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료였어요. 주유소마다 기름이 동났고 남은 곳은 가격을 3배로 올렸습니다. 암시장에서는 5배까지 받고 있었죠. 교민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지갑을 털고 현금을 꺼내고 귀금속까지 내놓았어요. 급한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는 모습이었죠. 트럭 기사 몇 명을 설득했습니다. 태국인들이었어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돈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3대의 트럭을 확보했죠. 부족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주유소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문을 닫았거나 기름이 없었어요. 남은 곳은 리터당 300바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4배였죠. 이건 강도질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기름을 샀어요. 탱크를 가득 채우니 교민들이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트럭에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젊은 사람들은 짐칸에 올랐어요. 비좁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출발하려는데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자동 소총을 든 젊은 태국군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방콕입니다. 대피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권을 보여줬죠. 군인이 트럭을 훑어봤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였어요. 지금 민간 차량 통행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막막했어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교민들이에요. 대사관에서 허가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군인이 무정의를 꺼내려는 순간 김 영사가 재빨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알킨 이어할 있으면 주십시오. 아이들이 있음. 이외서움이 있음. 군인이 돈을 받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지폐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한 게 한 번이면 또 있을 거였어요. 도로를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피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오토바이에 가족을 태운 사람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50km를 왔지만 아직 120km가 남았어요. 이 속도로는 밤을 새워도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겁니다. 그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기사가 계기판을 두드리며 뭔가 중얼거렸어요. 내려서 보니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과적 때문이었죠. 수리해야 합니다. 리인, 최소 1시간은 걸려요.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에서 내려 도로변에 주저앉았어요.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걸까? 그이나는 버스를 기다렸어야 한 다르나에서는 아니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나. 뒤에서 폭음이 들렸습니다. 국경 쪽이었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는 아직 멀리 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하지만 조연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박 과장님, 저는 윤하린입니다. 국가안보실 위성정보분석관이에요.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신 위치에서 40km 전방에 문제가 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캄보디아군 PHR-03 다연장 로켓 부대가 이동 중입니다. 이동 방향이 민간 병원 쪽이에요. 과장님이 가시는 경로랑 겹칩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간 병원이라면 피난민들이 모여 있을 곳이었어요. 부상자들, 환자들,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죠. 정확한 위치를 보내주세요. 나라의 free
시름 존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요.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이동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성 추적 결과 사흘 전부터 계획된 움직임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간 지역을 타깃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의도적이라니 전쟁을 키우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죠. 왜 민간 병원입니까? 여론전입니다. 민간 시설이 공격받으면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태국 여론이 들끓고 전면전 명분이 생기죠. 휴대폰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로켓포 부대 위치, 파란색으로 표시된 병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노란색 경로. 세 개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트라스와 같은 제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한 경로가 쉽지 않아요. 우함에 하려면 80km를 더 돌아가야 하고 그쪽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 영사가 옆에서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80km면 하루가 더 걸립니다. 스나나님, 식량도 연료도 부족한데요? 시험,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위험 지역으로 그대로 가느니 돌아가는 게 나았습니다. 오해, 함예디. 하린 씨, 실시간으로 정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위성은 20분 강역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움직임 포착되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기어, 상황을 설명했죠. 경로를 바꿔야 한다고,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빨리 가자고 했고 어떤 이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노인들은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했고 젊은이들은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하루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을 담으려 애썼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들이시는 레디어 트럭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포장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우회로로 접어들었어요. 덜컹거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며 서로를 붙잡았죠.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이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네, 멀리서 또다시 폭음이 들렸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과장님, 로켓포 부대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발사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요. 병원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네버리시와 위성으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열화상 이미지로 봐선 최소 100명 이상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0명. 교노시안이르버나 츠브는 또다시 100명이었어요. 우리처럼 피난 온 사람들일 겁니다. 현지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미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늦을 거예요. 양측 모두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거든요. 트럭이 계속 달렸습니다. 후회로는 생각보다 험했어요. 돌부리에 걸리고 움푹 패인 곳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말한 게 맞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키우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트럭이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연료가 바닥났고 사람들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임시대피소 표지판이 보였죠. 낡은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텐트, 돗자리, 담요 위에서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였어요. 한쪽에서 누군가 큰 솥으로 죽을 끓이고 있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배고프시죠? 한국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60 넘은 여성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이에요. 여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한국 분이십니까? 그럼요. 아뜨나뜸. 이곳에서 30년 살았습니다. 남편이 태국 사람이거든요. 서연 씨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교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들이 바닥에 눕고 노인들이 벽에 기댔습니다. 자, 뜨끈하게 드세요. 서연 씨가 그릇에 죽을 담아 나눠주었습니다. 식선 쌀죽이었어요. 간이 딱 맞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죠. 저도 한 그릇 받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었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국적 안 묻습니다.
어머나 소는 여기선 모두가 같은 사람이에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시간 일한 손이었죠. 하지만 밥을 퍼주는 동작은 부드러웠습니다. 옆을 보니 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미얀마 사람들도 섞여 앉아 있었어요. 밖에선 서로 총을 겨누지만 여기선 같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헨레이즈 씨가 물어보셨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게 할 수 있는 게 밥 짓는 것뿐이었죠. 서연 씨가 솥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틴 남편이 말렸어요?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배고픈 사람 앞에 밥 한 그릇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경로를, 정치적 상황을, 군사적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애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서연 씨가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나는 데사스 노래로 마스 불리게 좋았습니다. 사삼케 태국 자장가였어요. 아이가 천천히 울음을 그쳤습니다. 서연 씨의 품에서 잠들어갔죠. 전쟁이 뭔지 아세요? 서연 씨가 잠든 아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밥그릇 뺏는 거예요. 집 뺏고 가족 뺏고 일상 뺏는 거죠. 그래서 전 밥그릇을 돌려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 아이 뒤척이는 소리, 평화로운 소리들이었습니다. 김 영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원인 연료, 용구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도와주셨어요. 1시간 후 출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솥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부터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서연 씨도 같이 가시죠. 여긴 위험합니다. 전 여기 남을 거예요. 누군가는 남아서 밥을 지어야죠. 고집이었으면서 미리. 하지만 아름다운 고집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코난이는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이 하민디드레나 과장님도요. 저 사람들 잘 데려가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건 총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일지도 모른다고요. 오전 10시 우리는 또 다른 검문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엔 달랐어요. 군인이 아니라 의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쏨차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태국 사람이었지만 국제구호단체에서 오래 일한 듯했어요. 정식 도로는 막혔습니다. 군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쏨차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경로들이 모두 X 표시가 되어 있었죠. 시드몰.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파란색 선을 가리켰습니다. 구급차 통로예요. 전쟁 중에도 의료진과 환자 이송은 보장되거든요. 제네바 협약이죠. 우리가 구급차를 쓸 수 있습니까? 흔들더와리 쓸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쏨차이가 웃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노인, 어린이, 임산부. 손이 몇 개 올라갔습니다. 당뇨병을 앓는 노인, 천식이 있는 아이, 임신 7개월 된 여성이었어요. 충분합니다. 이분들은 의료 이송 대상자예요. 구급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나피섬. 나머지 사람들은요. 의료진으로 위장합니다. 가운 입히고 마스크 씌우고 의료 장비 들고 가는 거죠.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쏨차이가 우리를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지역 병원이었어요. 복되는 부상자들이 누워 있었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운여스겐 유월 순여이츠. 이 셋업으로 모처럼 사이즈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럴싸하게만 보이면 됩니다. 교민들이 흰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셔 어색했지만 그럴듯했어요. 마스크를 쓰니 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의료기구 들고 가세요. 청진기, 혈압계, 뭐든 좋습니다. 의사처럼 보여야 해요. 사람들이 장비를 나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지하게 청진기를 목에 걸었고 누군가는 차트를 들었어요. 연극 같았지만 목숨이 걸린 연극이었습니다. 구급차 세대가 준비됐습니다. 환자들을 먼저 태웠어요.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달았습니다. 진짜 환자 이송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나머지 분들은 나눠 타세요. 한 채 10명씩요.
비좁았지만 다들 조용히 탔습니다.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진짜 병원 냄새였습니다. 솜차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셨죠? 걱정 마세요. 저 이런 거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가 다시 웃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렸어요. 삐뽀삐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비켜줬죠. 구급차였으니까요.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군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솜차이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환자 이송입니다. 중증 환자예요. CRA 의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뒤를 보려고 했지만 솜차이가 막았습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복 없으면 위험해요. 군인이 멈칫했습니다. 서류를 돌려주며 손을 저었어요. 통과였습니다. 차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검문소가 3곳 더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도 넘었어요. 하지만 네 번째 검문소가 문제였습니다. 장교가 나왔어요. 계급장이 많이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으로 구급차를 빙 둘러봤죠. 열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쉐이브시 그때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임산부였습니다. 진짜로 배가 아픈 거였죠. 저리 지금 출산 직전입니다. 병원 못 가면 위험해요. MIC놈. 솜차이가 소리쳤습니다. 장교가 멈칫했어요. 안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빨리 가세요. 장교가 손을 저었습니다. 구급차가 다시 달렸어요. 검문소를 벗어나자 모두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임산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참을 만했대요. 근데 망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앞에 도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이었어요. 안전지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방콕 외곽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15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모두 서울 본부였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윤하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프리아비아 사원이 공격받았습니다. 1시간 전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캄보디아군입니까? 그게 크리어셔버스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위성 분석 결과 발사 위치가 이상합니다. 캄보디아군 주둔지가 아니라 중간지대에서 발사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원을 노린 겁니다. 휴대폰으로 뉴스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천년 고찰 프리아비헤아 사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돌기둥이 쓰러지고 벽이 무너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상자는요? 태국 군인 12명 사망, 20명 부상입니다. 민간인은 다행히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론입니다. 화면을 넘기자 방콕 거리 영상이 나왔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태국 국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전쟁하라, 보복하라. 함성이 화면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원은 태국 국민에게 상징이었어요. 역사였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졌으니 여론이 폭발한 거였죠. 태국 정부 입장은요. 긴급 국가안보회의 소집했습니다. 총리가 보복 공격 검토 중이래요. 캄보디아는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안 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차에서 내려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머지않아 전투기가 날아다닐 하늘이었습니다. 김 영사가 다가왔습니다. 교민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대사관 인근 호텔이에요. 시험이 차려나오셔 서신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방콕도 이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이 터지면 방콕도 타깃이 될 수 있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연 장관이었어요. 박 과장 들었나? 네, 들었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이틀 안에 전면전 가능성 80%야. 손이 떨렸습니다. 교민 전원 철수 준비해. 캄보디아 쪽 교민들도 마찬가지고. 공군 수송기 투입 검토 중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교민들이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국회가 비상회의를 열었대요. 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이 분쟁이 끝납니다. 이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나 환호했어요. 전쟁을 원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교민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이철수 한인회장이었어요. 과장님,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철수 방안 마련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3천 명을 빼낼 수 있을까? 공항은 이미 발이 묶였고 육로는 차단됐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시내에 탱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시작된 거였죠.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널 할인이었어요. 과장님, 위성 분석 결과 추가 전송합니다. 사원 공격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열었습니다. 발사 위치, 궤적, 시간대 분석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캄보디아군 장비였지만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누굽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들은 목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지나갔어요. 도시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전쟁은 총성보다 여론으로 시작된다고. 그리고 지금 그 여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연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대사관 차량도 교민들 차도 모두 기름이 바닥났어요.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리터당 500바트입니다. 힘에 어제 300이었는데 말이죠. 박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가격을 올리는 겁니까? 암시장이요? 중개상들이 연료를 싹 쓸어갔어요. 게이베디 영사가 지오를 가리켰습니다. 국경 근처 마을들에서 연료가 사라졌대요. 주유소들이 텅 비었고 남은 기름은 모두 암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레이트, 암시장 가격 내야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밤이 되자 박민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과장님, 암시장 위치 알아냈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야시장 뒤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료통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라비입니다. 뭘 찾으십니까? 경유 300리터 필요합니다. 가능하죠. 네, 리터당 700바트요. 평소에 거의 10배였습니다. 여타, 너무 비쌉니다. 비싸면 다른 데 가세요. 하지만 다른 곳도 없을 겁니다. 라비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우리가 선택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전쟁 나면 다들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전쟁으로 돈 버는 겁니까? 전 장사꾼입니다. 기회를 보는 사람이죠. 돈을 냈습니다. 그레이와 교민들이 모은 돈이 또 절반 날아갔어요. 라비가 연료통을 건네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더 필요한 되면 인타민요 연락하세요. 전 뭐든 구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받았지만 찍고 싶었어요. 혼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캄보디아 쪽 교민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영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프놈펜 쪽 800명이요. 어제 저녁부터 전화가 안 됩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800명이 사라졌다니 통신망이 끊긴 겁니까? 아니면 차단당한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통제 시작한 것 같아요. 윤하린에게 전화와 했습니다. 캄보디아 쪽 위성 영상 볼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 프놈펜 외곽에 검문소가 생겼어요. 군이 도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요? 특정 건물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호텔로 보이는데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억류된 거였습니다. 왜입니까? 왜 교민들을요? 인질이죠. 만약 전쟁 나면 협상 카드로 쓸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태국 쪽 2,300명도 문제인데 캄보디아 쪽 800명까지 갇혔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사, 영사, 국방무관 모두 모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그쪽도 전쟁 준비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을 보냅니까? 나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계 중이었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죠. 헌리라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라비였어요. 박 과장님, 제 명함 찢지 않으셨군요. 무슨 일입니까? 캄보디아 쪽 소식 들었습니다. 교민들 빼내고 싶으시죠? 당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전 국경을 압니다. 공식 루트 말고 다른 길이 있죠. 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헐프님, 얼마입니까? 1인당 5만 바트요. 800명이면 계산해 보세요.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 전쟁 나는데 돈 따지십니까? 선택하세요. 돈이냐 사람이냐?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라비 같은 인간들이 혼란을 키우고 돈을 벌고 전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군 국경 병력 3배 증강, 캄보디아도 대응 배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장님, 공항 폐쇄됐습니다. 김 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 군사용으로 전환됐다는 거였습니다. 민간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고 공군기만 이착륙할 수 있었죠. 그럼 우리는요? 뉴얼섬, 육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경도 도로도 막혔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혔어요. 3천 명이 갇힌 거였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에이보아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크이나왈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국에서 수송기 파견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 허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빨라야 이틀, 늦으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늦습니다. 전쟁 날 겁니다. 구맥무관 브리스는 많이 지도를 펴러셨습니다.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배치되었어요. 양측이 국경을 따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병력 합쳐서 5만 명입니다. 탱크, 장갑차, 자주포까지 배치됐어요. 이건 시위가 아니라 전쟁 준비입니다. 숫자를 듣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5만 명. 그 사이에 우리 교민 3천 명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하린이었어요. 과장님, 캄보디아군이 움직입니다. 대규모 부대가 국경으로 이동 중이에요. 태국 쪽은요? 똑같습니다. 양측 모두 전투 태세입니다. 예상 시간은 48시간 이내예요. 이틀 안에 전쟁이 터진다는 거였습니다. 교민들은 안전합니까? 하민님, 태국 쪽은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쪽이 문제예요. 호텔 주변으로 군이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예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하였어요. 계획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공항도 도로도 시간도 없었죠. 김 영사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긴? 해서리도 냄할네이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호텔로 갔습니다. 교민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전쟁 뉴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이철수 한인회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송기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이면 전쟁 나지 않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안아줬어요. 울음이 전염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어린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못 가요? 곧 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담배가 필요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준비 중이라는 걸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NSC 긴급 회의 결과 최악의 상황 대비. 현지 판단 존중. 교민 안전 최우선. 존중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3천 명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렸습니다. 벤치 단천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했고 어떤 길을 가도 막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돌아보니 박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라비한테 연락 왔습니다. 제안이 있답니다. 또 돈 달라는 겁니까? 아니요. 안토네트로 온 이번엔 다릅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시크릿 돈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안이든 들어야 했어요. 킬키이어 야시장으로 갔습니다. 라비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 상황이 안 좋으시죠? 무슨 제안입니까? 캄보디아 쪽 교민들 빼낼 수 있습니다. 비공식 루트로요. 하나하니 어떻게요? 그 국경 밀수 통로가 있어요. 콱디 군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 길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조건은요? 스레이트 조건 베네민 납셨습니다. 믿을 수 없. 커니머너마 니스 없었어요. 왜 갑자기 공짜입니까? 라비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 장사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전쟁으로 돈 버는 건 맞지만 사람 죽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믿을 수 있습니까? 탐내리 선택하세요. 저를 믿느냐 아니면 전쟁을 기다리느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여튼 내일 밤 12시 국경 근처 폐공장에서 만납시다.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라비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지만 머지않아 총알이 날아다닐 하늘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길이 막혔고 시간은 촉박했고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홀로 앉아 교민 명단을 보고 있었어요. 2,30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직업, 연락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죠. 김영수 50세 살 무역업, 박지은 32살 여행 가이드, 최민호 7살 초등학생, 한 명 읽다가 멈췄습니다. 7살. 나는 제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시리 여보, 와나와이가 한너디임. 괜찮아. 사인이 넘어왔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뉴스 봤어요, 고요. 전쟁 난다면서요? 아직 안 났어. 헤, 꽤 괜찮은 와시데모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은이 바꿔줄까요? 아니, 괜찮아. 자고 있겠지. 깨우지 마.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어요. 울지도 못했고 약하게 보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조심해요. 혈사드게 와서 선타리도 같이 꼭 살아서 와요. 시리 걱정 마. 전화로 하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트레인드 쇼어네스.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시내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자고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는 군인들이 방가쇠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메일이 수십 통이었어요. 상황 보고 요청 대피 계획 질의, 언론 대응 지침. 모두 답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쓸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계획이 다 무너졌다고? 방법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책상 위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커피였어요. 손이 떨려서 들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사였어요. 과장님, 안 주무십니까? 못 자겠습니다. 저도요. 그가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어야 했나? 다른 경로를 찾았어야 했나?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나? 네,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3,000명이 여기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제 결정 때문에요. 김 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100명도 못 구했을 겁니다. 지금 2,000명이 안전한 건 과장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800명은 갇혀 있습니다. 캄보디아요. 그건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하린이었어요. 새벽이 3시였습니다. 과장님 주무셨어요? 난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위성 영상 보내드립니다. 지금 봐주세요. 코마트 뜨뜨켜드리나인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는 국경 지대였어요. 양측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탱크, 장갑차,
군인들이 빼곡했죠. 이 데일리초나 열 화상 카메라로 본 겁니다. 이 붉은 점들이 전부 사람이에요. 수천 개의 붉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세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푸놈펜 호네이어 드런데멘 호텔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있는 곳이죠. 보이십니까? 건물 주변에 군이 배치됐어요. 건물을 애워싼 점들이 보였습니다. 만약 전쟁 나면 할인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TEOA 알겠습니다. 우와 전화 고나를 그려는 것을 넣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봤어요. 붉은 점들. 인 세르미 메인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었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책임자는 울면 안 됐어요.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조연 장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어떻게 한 명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전쟁까지 4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사흘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단 한 명도 놓칠 수 없습니다.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 기긴나런와의 천장을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2시간 후면 또 회의가 있었고 결정을 해야 했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너져도 두려워도 답이 없어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3,00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연 장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단호했죠. 일삼 박 과장 NSC 결정 나왔어. 숨을 멈췄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원 철수시켜. 하지만 장관님 방법은 자네가 찾아. 본부에서는 외교 채널 총동원하겠어. 태국, 캄보디아 양측에 압박 넣고 있어. 하지만 현장은 자네 판단이야. 시간이 부족합니다. 알람. 그래서 이틀 안에 끝내야 해. 이틀 후면 전쟁이야. 그 전에 모두 빼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김영사를 깨웠습니다.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요? 어디로요? 캄보디아요. 800명 먼저 구합니다. 라비를 믿는 겁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맥키, 박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교민 10명을 더 모았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나헌합니다. 즉흥인데쇼 메이키니즘. 목숨 걸어야 해요.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답이었어요. 라비에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오늘 밤 작전 실행합니다. 흑다벤다울 준비해 주세요. 님, 알았습니다. 트럭 5대 준비하겠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움직여요.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윤하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린 씨, 실시간 위성 지원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신업 원하는 맘. 지금부터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국경 통로 중 가장 안전한 곳 찾아주세요. 군이동 경로피에서요. 30분 들이면 분석 끝납니다.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각하 허락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는 허가할 수 없네. 네 위험네. 하지만 세쏨 대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판단을 믿네. 조심하고 모두 데려오게. 키나마 시스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교민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작전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데려옵니다. 설레는 오늘 소련이리 원이어 보실 수 있는 이미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더 위험해요. 전쟁이 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철수 한인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쇼리신의 쇼는 저도 갑니다. 회장님은 나이가 소리 나이가 어때서요? 우리 사람들 구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10명, 20명, 30명. 자원자가 늘어났어요.
가 고맙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면 위험합니다. 소수 정예로 움직여야. 세어나시오. 결국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현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오후 2시 윤하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루트 찾았습니다. 국경 동쪽 산악지대예요. 군 순찰 약한 곳입니다. 딘 사노원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 루트로 6시간, 이 길은 10시간 걸릴 겁니다. 비포장이거든요. 교라는 와시을 미터. 안전인이 우선입니다. 시글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요.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작전 위성으로 다 보입니다. 태국군도 캄보디아군도 볼 수 있어요. 들키면 알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솜차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구급차 2대 더 빌려드립니다. 의료진 신분증도요. 혹시 모를 검문 대비해서요. 고맙습니다. 우린 같은 편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편이요. 저녁 6시 한서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 씨 밥 해놨어요? 너 국경 넘어오면 여기 들르세요. 내 nerv로 배고프면 못 싸워놓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쟁 직전인데 밥 걱정을 하다니. 밤 10시 모두 모였습니다. 트럭 5대, 구급차 2대, 20명의 사람들. 준비는 끝났어요. 라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어민 됐습니다. 1일이 그럼 출발하죠. 그리고 과장님, 네, 이번엔 제대로 된 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렸어요.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윤하린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과장님, 전방 3km 지점 안전합니다. 시트마치 직진하세요. 아시네세면 날씨가 또말시마니나 차창 밖으로 국경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검문소, 군인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좌회전하세요. 산길입니다. 조심하세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과장님, 프놈펜까지 40km 남았습니다. 하지만 검문소 하나 통과해야 해요. 왜 우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군인 2명이 서 있었어요. 구급차를 앞세웠습니다. 솜차이가 준 의료진 신분증을 꺼냈죠. 환자 이송입니다. 긴급이에요. 남아와는 군인이 안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솜차이가 말한 대로 했어요. 보호 장비 없으면 위험합니다. 군인이 멈칫했습니다. 손을 저으며 비켜섰어요. 통과했습니다. 새벽 1시 푸놈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왔어요? 구하러 꺼내왔어요?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출발해야 해요. 800명이 움직였습니다. 짐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목숨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트럭에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빽빽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출발합니다. 차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800명을 태우고요. 윤하린의 목소리가 긴급하게 들렸습니다. 과장님, 캄보디아군이 움직입니다. 호텔 쪽으로 오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입니다. 허셔부터 갑니다. 트럭이 속도를 냈습니다. 덜컹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지프가 따라오고 있었죠. 발각됐습니다. 프라르마 라비가 소리쳤습니다. 국경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20km. 차들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사샤 뒤에서 지프가 따라붙었어요. 멈춰라. 혼끈 때문에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국경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죠. 하린 씨 국경 상황은요. 태국 쪽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문 열어줄지 모르겠어요. 차가 국경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 닫혀 있었어요. 뒤에서 캄보디아군 지프가 멈췄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었어요. 앞에서 태국군도 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양쪽에서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군 뒤에서 태국군 앞에서 트럭 안 8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가나 저는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렸습니다는 삶, 풀이남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교민입니다. 민간인이에요. 캄보디아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총을 겨눈 채였어요. 불법 국경 통과입니다. 차에서 모두 내리세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노인들도 있어요. 제발 보내주십시오. 흔하게 말하면 반초입니다. 지금 전쟁 직전입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태국 쪽에서 장교가 외쳤습니다. 한국 교민이면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자입니다. 하루남 양측이 대치를 했습니다. 총구가 서로를 향했어요. 반가쇠의 손가락이 올려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아린이었어요. 과장님, 본부에서 양국 외교부에 긴급 연락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들이 트럭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 내리세요. 지금 당장.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며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서연 씨가 가르쳐준 태국 자장가였습니다. 그 원이라베츠 아이트나우틴 보내고 있었죠. 나 토님 군인들이 멈췄습니다. 내나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트럭에서 내려 캄보디아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장교가 총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봤죠. 그리고 트럭 안을 봤어요. 노인들, 아이들,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장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딸이 있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섰어요. 군인들도 총을 내렸습니다. 가십시오. 내말 웨이와 하너 빨리요. 나리 요원의원 태국 쪽 문이 열렸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트럭들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국경을 넘었어요.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안토누스 안전지대였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김 영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해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쪽 교민들 모읍니다. 지금 당장요? 방콕으로 달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2,30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 100대 대기 중입니다. 솜차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구급차뿐 아니라 일반 버스까지 동원한 거였죠. 시인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적십자, 민간단체들이 다 도왔어요. 사람 살리는데 국경 없잖아요. 교민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서로를 도우며 탔어요. 마지막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한서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다들 배고프시겠어요. 잠깐만요. 큰 솥을 들고 왔어요. 주먹밥이 가득했습니다. 먹으면서 가세요? 힘내야죠. 사람들이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받았어요. 서연 씨, 이번엔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알았어요, 마님. 이번엔 갈게요. 서연 씨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100대의 버스가 줄지어 달렸어요. 국경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윤하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양측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압박이 통했어요. 정말입니까? 전쟁은 일단 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버스 다니서 윙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누군가 부르기 시작하자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불렀어요. 사흘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수송기 5대가 도착했어요. 3,000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옹이 이어졌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기쁨이었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는 모습을요. 7살 여자아이가 아빠 품에 안겼어요. 국경에서 노래 불렀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철수 한인 회장이 손자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한서연 씨는 공항 밖에서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밥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조현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네, 박 과장.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서 자네가 해냈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예, 장관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들 함께 한 겁니다. 솜차이, 라비, 한서연, 윤아린, 김영사, 박민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바, 하나의 원천심을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냐, 영웅이에요? 아, 아니야. 아빠는 그냥 일한 거야. 그래도 뭐 멋있어요. 아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말없이 안아줬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외교적 해결, 양국 정상회담 예정, 전쟁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분쟁은 여전했어요. 프리아 비헤아 사원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 안 나요? 응, 좋다는 선물은 원나라는 사투나나 다행이다. 너셔 누리에서 전쟁은 무섭잖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이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간이네 마을키 그날 밤 서재에 앉았습니다. 해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 결국 한 줄만 썼습니다. 점 하나가 사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3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전쟁은 커졌지만 사람은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어요.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딸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소리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야 한다고. 그리고 그걸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봤어요. 윤아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어디선가 만나요. 그때까지 평화하길. 웃음이 났습니다. 평화하길. 그는 조쉬운 말이었습니다.